테슬라 차량의 로보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는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세의 상황에 따라서, 여론의 상황에 따라서 공세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장점인 거고, 구체적으로 차량을 몇 대 돌리는가에 따라서 실적이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건 반박을 못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테슬라의 시간이 온 것 같아서 또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제 테슬라의 관심이 한참 이제 커지는 구간인 것 같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박사님 저기 이제 영상 나가시는 거 봤거든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 주가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또 경고도 해주시고 또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 작년에 그 8월 8일 날 할 것 같다고 해서 왔는데 연기됐잖아요. 네네. 올해는 안 그럴까요? 이번에 연기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분기 어닝콜 때 CFO도 얘기를 했고, 그날 공식적으로 파이낸셜 리포트에도 6월 달에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테슬라의 공식 X 계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AI 계정에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 앱을 통해서 이번에 로보택시가 작동이 되는데요. 그 앱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까봤더니 벌써 로보택시에서 호출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곳, 그다음에 비상시 차를 이머전시하게 스톱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약 300명의 테슬라 테스트 운전자들이 지금 오스틴에서 연중무휴 운전을 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러너 퍼밋이라고 해서 일종의 임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 면허를 지금 5월달 내로 뭘로 갱신해야 되냐면 실질적인 운전 면허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행 마일을 컬렉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컬렉션이 다 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로보택시가? 네, 로보택시에도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에는 러너스 라이센스, 즉 학습하는 사람의 배우는 사람의 라이센스가 있었고, 퍼밋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러너스 퍼밋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5월 내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주행 데이터는 이미 다 모았다. 그래서 이제 작동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작동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러너스, 뭐 드라이버 이런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느낌이네요. 의사도 이제 그 인턴과 레지던트 경험을 쌓아야 진짜 전공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야, 로봇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법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너는 인간이야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기업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로봇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라이센스를 준다는 얘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 거고, 이런 단계가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걸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6월 달에 저는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순간. 물론 첫 번째 역사적인 기록을 했던 거는 저는 그 공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글의 웨이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사실은 상용 서비스를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주당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2월에 20만 건까지 올랐고, 올해 4월에는 25만 건까지 올랐거든요. 월로 치면 거의 1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5개 도시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에게 자율주행에 대한 거부감들을 좀 낮추고 있다는 부분들, 이건 웨이모가 해놨던 거고요. 웨이모가 지금 현재 3,500대 정도가 미국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다가 추가로 10,000대를 더 하겠다는 게 내년도에 계획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기어의 아이페이스를 갖다가 쓰고 있었고, 지금 이제 또 현대차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죠. 내년에 10,000대를 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중국의 길리 지커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차를 미국에 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쵸. 이 10,000대를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10,000대 사갖고 와야죠. 완성차를. 그쵸. 거기다가 라이다 올려야죠. 카메라 이서 큰 거 달아야죠. 대단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000대만 해도 사실은 3,500대에서 추가로 10,000대니까 14,000대가 가까이 되는 것은 되게 큰 성장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그냥 시작되는 거죠. 네, 한꺼번에 시작된다는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10대에서 20대로 시작을 하지만 되게 큰 의미를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5월 달에 상승하는 거는 테슬라 주가는 선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이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일지 좀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5월 달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6월 달 로보택시 행사에서 어떤 자율주행이 나오느냐 이걸 텐데, 완전 자율주행, 이게 우리가 아직 이제 눈에 보이지를 못해서 어떤 모습일지
것이 상상이 잘 안 되고. 네, 우선은 이제 공식적인 소프트웨어는 FSD 14가 될 거라고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FSD 14요. 네, 네. FSD 13을 여러분 보통 12였을 때 대단히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네, 12.1, 12.2, 12.3 뭐 이렇게 했었는데 13이 2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4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14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실시되게 많은 소식통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인간보다 최소 10배가 안전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면은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안전해질 거다. 무사고라는 레토릭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로봇이 자율주행이 AI가 뛰어나도 거기다가 누가 술 먹고 들이박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박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럼 뭐 텍사스 같이 이렇게 이 뭐 허리케인도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사고는 아니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10배 정도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초기에는 6월 달에 아마 테스트만 할 거고 6, 7월은 8월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 언론들이 머스크를 좀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웨이모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퉁치고 접촉사고를 내도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아마 테슬라의 20대 차량에는 아마 모든 정밀 추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보도가 처음에는 거칠게 좀 날 거고요. 네네. 뭐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뉴스에 아마 주가도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반영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구글은 지오 펜싱이라는 기술을 써요. 지오 펜싱이라는 게 이렇게 펜싱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특정 지역에는 구글의 웨이모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HD 카메라로 그 도로를 미리 파악하지 않은 도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내려줘 그랬는데 자꾸 그 주변을 빙빙 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오 펜싱이 있어서 일종의 웨이모가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FSD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공사 중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앞에 가던 차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래도 이 친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극복한다면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좀 언론 보도가 나온 거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거는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이제 박사님이 예방 주사를 놔주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런 뉴스 나온 거다 분명히. 근데 그때 빠지는 걸 보고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웨이모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온실 속의 화초인 거고 그 안에서만 하는 거고 테슬라는 그냥 야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건 또 저희가 그런 걸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AI가 일자리를 없앨 거다. 그럼 막 다 클릭해서 보고 거봐라 이런 얘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이 또 보도를 하면 특종감이고 보도에 있어서 많은 트래픽이 생기는 거고 방송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거고 유튜브에 올려도 많은 분들이 볼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날 거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시그널은 뭐냐면 우버를 어떻게 붕괴시키냐입니다. 테슬라는 아까 웨이모하고 다르게 차량을 수입해서 또는 구매를 해서 개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모델 3가 이번에 주니퍼가 나왔는데 이번에 뭐 재고 차량이 10대가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의 결정에 따라서 야 10대 다 굴려. 그럼 다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특수 제조된 차량은 사이버캡이라는 건 비즈니스학에서 내년부터 생산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모델 Y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델 Y에도 지금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사이버캡을 만드는 거고 그럼 모델 Y에도 할 수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 5개 도시로 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만큼을 돌릴 것이냐 그 도시에 우버하고 리프트를 다 합쳐서 오스틴에서 돌아다니는 차가 드라이버가 3,300대에서 3,500대라는 거야 평균 하루에. 근데 이 우버가 또 한국하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은 이미 택시 드라이버하고의 갈등은 미국은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택시 드라이버하고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택시 드라이버와 공존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라이딩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우버의 그 사업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오스틴에서 9월부터 한 200대만 돌릴까? 이러면 우버에게 큰 영향을 얻겠죠. 3,300대를 돌리니까. 근데 우리 한 1,000대 돌려볼까? 아니 그냥 3,000대 돌리지 뭘. 근데 우버보다 우리는 가격이 50%야. 왜냐면 우버나 리프트는 평균 가격이 드라이버에 의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우버에 등록하는 드라이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손님 수가 같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비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비율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도시마다. 드라이버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나는 건데 그 드라이버를 지금 없앤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차량을 내놓으면 비용이 당연히 절감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보는 것은 우버나 리프트보다 비용이 50% 정도는 절감
절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이제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길까는 사실 정해진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정해졌죠. 네. 아까 말씀은 뭐 웨이모랑도 비교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무서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 있는 깔려 있는 수많은 테슬라 자동차에 그냥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웨이모의 단점이 하드웨어 업데이트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맞아요. 테슬라 차량의 로보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단히 정세의 상황에 따라서, 여론의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네. 테슬라의 장점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를,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조금 공부를 하니까 네. 주식은 뭐 예를 들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한다라면 네. 이 멀티플은 이미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차량을 몇 대 돌리는가에 따라서 실적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계산이 되면은 어떤 애널리스트도 어렵지 않게 엑셀 탭을 돌려보면은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매출을 2026년에 이 정도 내면은 인구 이 정도의 도시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5개 도시로 확장하고 내년에는 50개 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테슬라의 계획이잖아요. 50개 도시로 확장하면 이 정도로 순매출이 나오겠고 이익률은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건 반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멀티플의 문제일 수는 또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는 것, 물론 FSD를 월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테슬라가 아직 재무제표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차량이 주행되는 이 대수의 문제는 정부에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도시별로 몇 대가 지금 돌아다니는지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하게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에서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고 도시별로 확대되면 이 정도고 이것이 다른 나라로 가면 얼마겠구나라는 것들이 테슬라의 이거는 거의 또 순이익률이 엄청 높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계산들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우버가 계산했던 건 뭐냐면 드라이버의 비용이 50% 절감되면은 시장의 규모는 21배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냥 이론적인 연구가 있어요. 택시비가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어들면 그럼요. 더 탈 거 아니에요. 버스 타는 사람들도 고민하다가 택시 타야지 이거잖아요. 가격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격이 그냥 10% 20%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값이 되면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운행 대수를 얼마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장악하게 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시장 사이즈도 커지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운영 대수가 아니라 하루에 몇 건의 유료 고객을 운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립스 퍼 데이라고 해서 이 기준으로 아마 측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근데 평균 하루에 뭐 7번에서 12번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24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도시별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수만 보면은 우버가 거기서 그 도시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괴멸될 것인가 아니면 공존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가 결정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테슬라가 처음부터 저는 막 4,000대 돌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점점 매달 늘려나간다라면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힐 거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로보택시의 밸류에이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기대값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면 실적에 의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변동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자동차 판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이자율 때문에 예를 들자면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면 자동차 할부금도 높아지는 거니까 소비가 축소될 수 있다든지, 또 모델의 가격에 보조금이 있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모델 2가 예를 들면 성공하느냐, 모델 Q가 성공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로보택시는 가격이 정해진 거고, 이 정도면 그 지역에 우버는 경쟁이 안 되는 거고 택시도 경쟁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도 일부 이동할 거고, 이러면 마켓 사이즈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의 도시별 인구수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그 해에 연간 매출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50개 도시 더해버리면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연간 매출이 계산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17억 달러가 나왔다 또는 70억 달러가 나왔다 이러면 순이익에서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다, 이것이 분기 실적마다 발표가 되면 여기에 주가는 대단히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셨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멀티플 이제 주가를 이제 처음에 이제 박사님 뵀을 때는 주식 이야기할 때 좀 자신감이 좀 없었거든요. 요즘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면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로직에 의해서 이건 로직인 거죠. 그냥 그 숫자인 거고 곱하기 더하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것만 가능해지면 이 숫자가 좀 더 가치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높아진 가치성에 대해서 시장은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시간이 정해주겠지만 테슬라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은 거거든요. 자율주행이 온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쯤 올 것이냐, 몇 년도에는 됐다, 그 전에 약속 어긴가 봐서 몇 년 연기될 거다, 그쵸. 사회적 저항이 얼마일 거다, 뭐 이런 식의 논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건 된다라고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테슬라 주가에 투자를 하셨고 맞아요. 롱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애널리스트도 여기에서 이 실적 수치에는 반박하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냥 점진적으로 접근하느냐, 공세적으로 접근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고, 테슬라가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냥 실적은 말씀하셨던 대로 더하기 곱하기로 결정 나버릴 거라는 거죠. 곱하기랑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 이게 이제 테슬라 앱을 따로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테슬라가 요번에 이제 밝힌 것은 별도의 뭐 앱을 만든다 또는 우버하고 협력한다 그랬는데, 그냥 테슬라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그 앱에다가 추가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차량 소유주만 그 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들,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라이딩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테슬라의 앱에 의한 플랫폼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자동 지불 체계를 갖춰놓고 언젠가는 테슬라를 여기다가 뭐 실적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예, 거기다가 뭐 보너스 포인트를 해서 이걸 누적시키면 나중에 테슬라 살 때 할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원래 일론 머스크 항상 슈퍼 앱을 꿈꿨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X.com, 지금 X.com 전에 과거에 창업을 할 때부터도 항상 슈퍼 앱을 꿈꿨기 때문에 이 테슬라 앱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당연하게 그록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록의 코드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록도 집어일 거고요. 다 집어일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슈퍼앱이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왜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앱들 중에서 이거는 되는데 저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앱은 X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그러기에 얘기 말도 잘 들어가지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되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그 앱이 나오겠네, 진짜. 사실은 지금 AI는 저는 흔히 말하는 컨버전스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오픈 AI의 챗GPT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검색하고 있죠. 쇼핑 서비스 시작을 했죠. 계속해서 이 전체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3천억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맞아요. 방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00명, 20달러씩 내는 사람들만 모아서는 이 시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의 시장을 뺏어야 되는 거고, 아마존 시장을 뺏어야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의 시장을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픈 AI가 가려고 하는 방향인 거고, 그렇다면 X에서 또는 일론 머스크가 방어하려면 테슬라 모빌리티 서비스에다가 X도 연결하고 그록도 연결하면서 어떻게든지 방어 전선을 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상에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동하는 것 대단히 일상적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일상적인 거고, 여기에 그록을 결합시키면 최소한 저는 오픈 AI 다음으로 그록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방어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대결 국면도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나 이 말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분명히 미래를 보고 왔다. 이걸 벌써 다 알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지금 휴머노이드야. 그 처음 휴머노이드 가져왔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춤추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춤춰가지고 야 저거 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었는데. 듣고 왔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만에 진짜 춤을 춥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옵티머스 춤추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뭐 놀랍죠. 우선은 그 전에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만 하더라도 공장에서 걷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되게 느리게 걷고, 위로봇 행사 작년 10월 11일 했던 행사에서도 사실 손은 흔들곤 하지만 대단히 느리게 움직이고, 뭐 셀카를 찍을 때도 같이 찍을 때 되게 느리게 움직였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균형 감각, 밸런싱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균형 감각을 대단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균형 감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균형 감각에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그래요. 소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시키면서 균형 감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막 덤블링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중국의 유니트리들 막 쿵푸하고 뭐 부채춤 추고 그러잖아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작동 시간이 맥스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의 브렉스루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한계가 있고요. 사실 옵티머스도 배터리 시간을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 속에서 최적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번에 밝혔던 것도 자동차에도 4680, 휴머노이드 4680 들어간다는 배터리는 밝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드웨어 4 같은 경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흔히 말하는 토르 칩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옵티머스에 들어간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휴머노이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뭐라 그랬냐면 아직은 R&D라고 얘기를 했어요. 휴머노이드는 아직 R&D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D가 아닌 마켓에서 작동되는 것은 판매되는 제품이니까요. 아직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니까 5,000대를 만들더라도 R&D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선은 해결한 것은 밸런싱에 대한 해결이고 밸런싱인 거고 두 번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든 뭐 중국에서 성공하든 한다면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맞아요.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릴 건데 이 배터리 시장도 저는 2차 전지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본다는 거고 이건 누가 하든지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BBC에서 보도한 것처럼 손이라는 문제를 이번에 BBC에서 특집으로 보도를 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원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손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말씀을 드렸는데 27도고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가 22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에는 인간의 17,000개의 감각 센서가 있대요. 인간의 손에는요. 아, 17,000개나 있어요? 네. 관절이 27개가 있는 거고요. 근육이 50개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처럼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7개의 그 관절이 있기 때문에 27도가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도달할 거라고 저는 봐요. 50개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와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17,000개의 감각이 있어야 물건을 만졌을 때 이것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의 무게도 느껴지고 온도도 느껴지고 이것의 어떤 굴곡도 느껴지고 눈을 감고 있어도 이거는 뭔가 전선줄이 이거는 끊어질 것 같은데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어마어마한 센서 네트워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휴머노이드가 구현을 해야 된다. 궁극의 로봇은 휴머노이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와서 노인들 돌보미 해주고 집에서 차 끓여주고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17,000개 센서를 못 가지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여기 대단히 근접해 있다라고도 BBC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을 보실 때 손이 집게손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아직 대단히 부족한 거죠. 한참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집게손으로 되어 있는 것들 유니티리가 대표적인 거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되게 멀다라는 거. 상용화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옵티머스가 이번에 5,000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미중 관세 갈등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옵티머스가 5,000대를 올해 안에 생산하겠다고 하다가 테슬라 쪽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중 관세가 아직 시작된 거지만 협상이 되면서 히토류 수출 금지가 풀렸거든요. 히토류를 적게 쓰는 작업들은 테슬라가 계속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뭐 히토류의 특정 부분을 안 쓴 방향으로 뭐 해왔지만 아직도 히토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히토류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대부분 정제되기 때문에 없으면 옵티머스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다 싶어서 아마 많이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을까 해서 이 히토류 부분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와 관련 없이 이제 LFP 배터리는 아직까지 관세가 있습니다. 60%에 30%의 관세가 있고 현재 30%니까 60%의 관세잖아요.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메가팩, 즉 ESS 사업에 미국에서 쓰는 거에 다 중국산 CATL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왜냐하면 이건 테슬라가 안 밝히고 있죠. 수송이 중단된 건지 이미 많이 사놓은 건지 이때다 싶어서 지금 막 사고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히 이것은 테슬라의 ESS 사업의 수익률을 조금 눌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6월 달에 공개하기로 했는 저가 차량. 여기에 LFP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원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LFP가 들어갈 가능성을 많이 추론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여기에 중국산 LFP가 들어가는 걸로 원래 계획했었더라면 생산이 늦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는 저희들에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지만 이러한 지금 미중 어떠한 관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차 발표가 늦어진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여러분들 고려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옵티머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밸런스를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옵티머스가 이렇게 춤추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발목을 막 꺾어가면서 엄청난 막 거죠.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할 때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 뭔가 어쨌든 몸속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막 엄청 에너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실제로 로봇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 타고 강남 쪽에서 퇴근하려고 하면 에너지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이라는 것을 내가 혼자서 잡으려고 하고 춤추게 잡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인간과 함께 일하려면 부닥칠 수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인간이 뭔가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이 뭔가 툭 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맞아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균형을 끊임없이 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춤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은 밸런싱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액추에이터들이 즉 근육과 관절들이 그렇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툭 쳤을 때 이것을 센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힘인지를 계산해서 어떤 근육들을 움직여서 균형을 잡을 것인지 춤출 때는 사실은 외부 압력 없이 균형을 잡는 거지만 맞아요. 사실 이 교육의 핵심은 외부 압력에 감지해서 여기에 맞는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밸런싱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휴머노이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로봇이 이쪽으로 줄 거니까 코딩에 넣는 거죠. 자, 이쪽으로 힘을 줘. 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학습시킬 때 제로샷 러닝 이런 얘기가 제로샷 있더라고요. 러닝도 있고 sim to real 강화 RL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얼리티로 만드는 sim to real RL이라고 해서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 그래서 sim은 시뮬레이션이고 SIM, sim 2자 쓰고 sim to real이라고 하는 요번에 그 방법을 우선 가장 크게 썼고요.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또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페이페리가 얘기했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테슬라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FSD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놀랐는데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야 우리는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이제 리얼 월드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못하지? 아니 나도 하는데 이미? 야 네가 하는 걸 내가 왜 못하겠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피지컬 AI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sim to real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가 머신 가지고 막 연습하다 보면 실제 가서도 배팅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머신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갑자기 뭐 어떤 공간 가가지고 사이버 공간 가서 쿵푸 배우고 왔더니 실제 갔더니 쿵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이 피지컬 AI의 기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본 개념인 거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구글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들어가겠다는 거고 심지어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메타도 들어가겠다는 거고 애플도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장점은 피지컬 AI를 하더라도 sim to real 이 강화 학습 이름을 뭐가 됐던 피지컬 AI라고 하죠.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제로샷 러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제로샷 러닝이 뭐냐면 한 번 정도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 VR로 하던 내가 막 하면은 막 따라하고 막 사람이 옆에서 막 따라하잖아요. 이게 제로샷 러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보호 우회전을 좌회전을 한번 해요. 네네네. 자,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준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을 100만 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100만 번을 연습하면은 한 번의 실제 데이터로 100만 번을 연습하니까 실제 나가서 비보호 좌회전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테슬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하고 피지컬 AI가 결합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피지컬 AI는 실제 데이터 없으면은 비보호 좌회전 경우의 수를 뭐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로샷 러닝을 엄청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0대를 만드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휴머노이드. 제로샷 러닝을 이제 기계가 기계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제로샷 러닝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분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 유튜버들 중에서는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제 몇 명을 어떤 영역을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옵티머스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할 사람, 밤에 일할 사람. 이거 보고 야 이거 얘는 24시간 일 시키는 분 있구나. 이게 뭐냐면 본인이 뛰는 연습 또는 작업하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로샷 러닝을 시켜줘서 그것을 바로 옵티머스가 받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것을 피지컬 AI로 만들어줘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걸 똑같이 연습을 흉내를 내보고 그거를 집어여주는 거죠. 그걸 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사람을 고용해서 하겠어요. 5,000대를 만들면 5,000대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실제 지금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리얼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처럼 옵티머스 스스로가 리얼 데이터를 모아주면 이것이 제로샷 러닝의 매터리얼이 된다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피지컬 AI가 뭐 이거를 테슬라에서는 sim to real이라고 하지만 좀 피지컬 AI가 이것을 시뮬레이션 터서 더욱더 정교한 연습들을 시켜서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옵티머스 여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0대의 의미는 데스가 크다. 물론 일론 머스크인데 농담 삼아서 얘기했죠. 여러분 공장에 5,000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꼭 스타워즈의 그 모습을 볼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이런 모습들, 웅장한 모습을 보면 주가도 오르겠고 뭐 저도 제가 보기엔 좋은 효과지만 실제로 이 5,000대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제로샷 러닝을 해줄 거라는 거죠. 로봇 한 대가 스스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풀고 옆에 있는 애도 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푼 문제가 저 어디 위에 있어서 쫙 퍼지는 거죠. 쫙 그렇죠. 모든 옵티머스 5000대가 똑같이 그냥 그거를 학습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1등 하는 거, 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한 게 나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옵티머스는 제가 배운 게 나한테 바로 들어온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확산된다는 것도 너무 그래서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게 과연 5,000대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플러스냐 곱하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5,000대가 하는 것을 다 서로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을 공유를 하겠죠. 공유하죠. 거기서 피지컬 AI를 통해서 원샷 러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5,000대에 다시 클라우드로 다 뿌리겠죠. 마치 5,000대의 그 자식 옵티머스가 있고 엄마 옵티머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 나 이것도 학습했어 저것도 학습했어 이런 것도 만들었어 저런 것도 만들었어 그래 알았다 잘했다 그러고 싹 모아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이걸로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딥시크가 V3에서 아론 만든 것이 증류라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 AI라고 하고 여기를 그렇죠. 학생 AI 또는 엄마 AI, 아들 자식 A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비유를 것처럼 하자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5,000대가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는 시뮬레이터가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일종의 레버리지를 시키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피지컬 AI. 테슬라에서는 심2리얼 RL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증폭시켜 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5,000대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강화학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IR 담당자면 저기 테슬라에 그냥 스케줄 다 잡을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를 와서 보시라고 직접 와서 보시라고. 그럼 기관 투자자들 보통 근데 갔다 오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든 부정적으로 바뀌든 바뀌긴 하잖아요. 맞아요.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투자 환경에도 저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오스틴에 가본다든지 5개 도시를 하면 5개 도시를 또 가볼 거 아니에요. 타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웨이모 다 타보면서 이거 웨이모 괜찮은데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가잖아요. 현대자동차 지금 직원들 거의 중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로봇 택시들 자율주행 택시들 타보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어떻게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지를 체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측정하냐면 잠자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측정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얼마큼 편하게 느끼는가. 차를 타다가 리아우토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다가 마사지 기계까지 달았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기계를 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수면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은 거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마사지 기계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테슬라가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심스럽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또 하나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지금 차량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감독하에서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인지한 다음에 경고등을 울리는 거거든요. 빨리 핸들에 손 대요, 빨리.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없다. 그리고 저거 개인정보 침해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차량을 계속 운전자를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선글라스 부분은 최근에 해결했죠. 처음에는 선글라스 부분만 껴도 빨리 선글라스 벗으라고 했었는데 선글라스는 이제는 인정을 해준 상태고 손이 자꾸 핸들에서 떨어지면 FSD를 쓰더라도 경고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가능한 빠른 시내에 저 카메라를 없앨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 비감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슈퍼바이즈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언슈퍼바이즈를 갑자기 이제 이번에 로보택시가 됐으니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의 대단히 더 까다로운 이거는 특수 이미 라이드 쉐어링 허가를 받았던 이 우버나 리프트가 만들어 놨던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절차들만 절차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다가 비감독을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러한 트릭은 예측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독한데 이 카메라가 조금 더 쉽게 해서 까다롭게 안 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감독하에서도 이렇게 편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손 놓고 조금 오래 있어도 카메라가 뭐라 그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FSD 14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들도 일반 차량에서도 저는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독하에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글로벌로 퍼질 것인가. 이거 오스틴에서 이번에 하는 것들이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소식들이 하니까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지금 있는 구도를 보셔야 되는데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가장 늦게 확산된 지역에 딱 꼽으라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였어요. 유일하게 자동차 회사들이 있나요? 가장 중심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고. 영국은 생산만 하니까요. 영국 브랜드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에 가장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 세 나라가 자율주행을 가장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레거시라고 하죠. 이제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자국의 회사는... 그들이 유권자고 시민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는 체코가 거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유럽연합 따라가는 거 언제 바뀔지 모르니 체코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올해 내년 1월부터 테슬라의 FSD가 작동 가능합니다. 하긴 뭐 체코에서는 뭐 손해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코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 물론 스코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건 폭스바겐 거니까. 그래서 뭐 그 빠른 식으로 이런 체코가 우선 일단 반란을 한 거고 노르웨이는 어차피 유럽연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덜란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도 유럽연합의 규칙 없이 가겠다.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박을 받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도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죠.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나 뭐 르노나 뭐 피아트나 이런 뭐 시트로엔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빨리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을 벌어줄 수 없다. 여기에 이제 FSD 14가 만약에 유럽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로보택시 부분을 만약에 영국 같은 데서 허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또 판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영국 사람들 시민들은 저기 자율주행 느끼는데 우리는 못 느끼냐? 지금 한국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댓글에도 보면은 한국은 FSD 언제 되는 거냐? 한국은 로보택시 언제 들어오는 거냐? 맞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분들과의 어떤 관계들도 존재하는 거고 현대기아차가 있잖아요. 또 현대기아차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늦어질 수 있는데요. 이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이 작동이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할 때도 그런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한국도 아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이미 구글이 구글 지도를 한국에서 다시 허가를 신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허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맡기기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구글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 테슬라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FSD를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2026년에 저는 많이 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 2027년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AI로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보면 2013년, 뭐 14년 이때부터 테슬라의 모델 S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10여 년 정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그 자동차 제국, 자동차 공룡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폭스바겐 뭐 공장 문 닫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뭐 체코가 열어주고 뭐 하다 보면 아니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아니 자율주행이 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안 된다고 막기도 어려운 거고 진짜 이제 거대한 승부가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를 거쳐서 종점을 향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독일에서 한 12년 살면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뭐 교과서에 모든 이그젠플이 자동차 산업이었던 그렇게 하면서 하면 정말 독일은 자동차에서 일자리의 축소는 정치적인 격변을 만들어내거든요. 주지자 선거라든지 연방정부 총선에서 항상 쟁점이 돼요.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정도로 사실은 대단히 저항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막고 싶었고 이러한 디젤 게이트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디젤 게이트가 조금은 독일에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디젤 게이트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에 구속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내연차에 어느 정도의 권력이 조금은 와야 됐지만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저렇게 당한 거잖아요. 중국의 30%를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BMW가 30%가 날아간 거잖아요. 30%는 물론 15% 정도가 날아간 건데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휘청거리는 거고 공장 문을 닫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DV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이런 단어 시민들이 쓰면 안 좋아합니다. 요즘 뭐라고 쓰냐면 내연기관에서 EV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미 끝났고 내연기관의 종말은 한국에서 캐즘 뭐 타령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을 좋아하든 안 하든 개인의 소비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존중할 수 있지만 매년 지금 5%씩 지금 지난 10년 가까이 내연기관의 시장 생산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픽스 코스트가
고정 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 규모의 경제에 하는 내연기관은요, 언젠가는 이거를 맞춰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EV로 지금 전환되는 건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는 그 과정이 왔다라는 거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EV도 이제 줄어들고 이 IV가 정리될 거라는 거예요. Electric Intelligence V. 네. 아,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즉 AI가 없는 자율주행이라는 EV. 그러니까 즉 AI가 없는 차량은 소멸될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테슬라의 6월에 오스틴에서 하는 로보택시의 의미는 뭐냐면 EIV의 시장이 비로소 물론 작게 시작되겠죠. 작게 X자 곡선을 저는 항상 그럴 거라고 보는데 EV 시장은 이만큼 놓고 이 EIV 시장은 이렇게 낮겠지만 이것이 교차될 거라는 거죠. 지금 ICE와 이 EV 시장이 X자로 교차가 된 거잖아요. 이런 X자 교차가 내연기관과 전기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 교점, 중간점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속화를 타면서 EV 시장이 올라가고 내연기관이 내려간다면 이 올라간 EV 시장이 이제 다시 내려가고 여기에 EIV가 즉 AI가 없는 차량을 이제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시대로 저는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었고 전기차 중에서 AI가 안 들어가 있는 전기차의 비중은 줄어들고 AI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그 상하이 모터쇼에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전기차니까. 네. 야, 당연히 전기차지. 전기차 얘기를 뭐 하러냐. 중국은 이미 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를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 이미 다 전환됐는데 이제 오로지 아까 말씀하셨던 EIV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전기차로 전환은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AI를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뭐 전기차로의 전환이 뭐 캐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아웃데이트 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너무나도 놀랐던 건 독일 다큐멘터리인데 하얼빈하고 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 전기차를 겨울에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들도 엄청 좋아지고 왜냐하면 하얼빈 이상들은 막 영하 40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는 배터리가 퍼포먼스가 한 40%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거기도 이제 내연기관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뒤늦게 지금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동북부 지역이더라고요. 추워서. 근데 이 지역은 그래 특수 지역이니까 우리 내연기관 놔두자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엄청난 국가 R&D가 투자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도 어떻게 전기차가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그래서 배터리 기술도 성장시키지만 그 난방 기구도 특별하게 제조하더라고요. 냉난방 기관을 특별하게 제조해서 좀 더 따뜻하게 사실은 전기차 타면 조금 춥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거기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추운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시장마저도 노리기 위해서 중국은 이렇게 R&D 하고 있는데 독일 기업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걸 질타하기 위한 어떤 다큐멘터리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구나. 저희가 중국을 칭찬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전 세계 시장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 가지려고 하면 AI도 가져야 되고요. 매일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그렇게 40도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영하 40도 내려가지 않겠지만 가끔씩 마이너스 40도가 되는 나라에도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팔 수 있는 걸 고민하기 위해서 현대 기아차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차 전지 산업도 있고 국가가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정말 추운 지역에도 우리의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가 수출되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국가의 R&D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고 베이징 공대 뭐 이런데 이런 연구팀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면 알래스카에서도 예를 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이번에 나왔던 것이 전기차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번에 어닝콜 때 재밌는 개념을 썼어요. 여러분 딥시크 때문에 히트친 거가 MOE라는 거잖아요. 믹스 오브 엑스퍼트. 믹스 오브 엑스퍼트. 전문가들을 가지고 너 나와서 너 나오고 이렇게 한 어, 거잖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FSD 13에 적용한 게 MOE입니다. 그새 또. 네, MOE를 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적용을 했더니 훨씬 좋더라는 거 뭐냐면 노르웨이에서 자율 FSD 할 때는 야 빙판길 많으니까 거기 빙판길 전문가 나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전문가 나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FSD도 지금 MOE를 믹스 오브 엑스퍼트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거꾸로 이제 테슬라가 딥시크 그럼 나도 한번 베껴보자. 네, 맞아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얘기도 잠깐 했지만 뭐 많이 나오는 거 서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AI 기술의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I의 흔히 말하는 프론트 모델이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GPU 한 20만 개 갖고 있겠다. 또는 저쪽에도 10만 개, 한 30만 개 갖고 있으면 우리 뭐 하지 뭘.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비싼 돈 들고 데려오지 뭘.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니까 모델 자체가
자체가 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묶어놓느냐가 결국은 해자가 된다라는 거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장악해서 고객들을 락인시키는가, 잠가 놓는가, 이것이 중요한 경쟁 구도로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챗GPT의 기억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세팅 들어가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도 지울 수 있고 다 지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력이 여러분 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고양이랑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제미나이로 옮기면 회사에서 또 제미나이를 줘서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미나이랑은 사적인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저장도 하라 그랬어요. 조카 몇 명, 조카 1, 조카 2, 얘 이름 누구고, 얘네 특징 뭐고, 가끔 무슨 선물 해주면 좋아한다라는 거, 저희 어머니 뭘 좋아한다는 거, 아버지 뭘 좋아한다는 거 저장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번 또 생일 선물 해야 되는데 뭐 할까? 그러면 추천도 해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개인정보 침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인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한 거죠. 나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제미나이로 가면 이거 가지고 가면 저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근데. 네, 이걸 잠금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서비스가 그렇죠. 나오면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자주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톡에서 놨던 그 많은 이모티콘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다 거기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서비스의 잠금 효과인데, AI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컨슈머 AI 마켓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잠가 놓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차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그록이 들어온다라는 건, 예를 들어 한번 테슬라 생각을 해보시죠. 저의 모빌리티를 잘 알고 저의 이동의 경로를 알고 제가 언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가 개인정보 침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의 출퇴근 시간을 얘기할 거고, 제가 그록하고 출퇴근 시간에 아니 운전도 안 하는데 뭐 하겠어요. 여러저러 대화할 거 아니에요. 업무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제 있었던 파트너하고의 갈등도 얘기할 거고 네. 자식들 간의 스트레스도 얘기할 거고 네. 얘기하다 보면 뭐 선물로서 좀 풀까 그래 선물도 한번 주문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걸 막 묶으면서 이것을 해자로 묶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제가 MOE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특별하게 어느 쪽에서 뭐 만들어낸다 그러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제 AI 모델이 있어도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한테 네. 사람이 적용하는 건 그거니까. 근데 네.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사실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거는 맞죠. 실제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서는 자동차가 몇 대는 팔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리스크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1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았던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언론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많이 안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모델 Y 주니퍼로 램프업을 바꿔내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던 것도 있겠죠. 오스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새 차 나온다는데 지금 안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지금 또한 뭐 6월 달부터 3만 달러짜리 2만 달러짜리 중저가 차량 나온다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중저가 차량까지 출시해봐야 올해 하반기에 얼마나 팔릴지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기에 오스본 이펙트가 얼마나 발휘했는지를 판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인끼리도 싸우는 거 해서 연인 미워지는 건 금방인데 화해하는 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 미워하는 거는 금방이었어도 네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좀 훼손된 건 분명하게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보다 지금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트릭이죠. 왜냐하면 도지에 일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15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120일을 썼기 때문에 이미 네. 썼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도지에 150일밖에 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저 회사 출근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출근 안 한다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뭐 출근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 일론 머스크는 네. 테슬라를 위해서 일해줘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참 좀 그 모습 보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됐던 에서 어닝콜 할 때 저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가 먼저 나왔잖아요. 판매량 먼저 나오고 재무제표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떨어지다가 어닝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뜻이죠. 맞아요. 딜리버리 숫자에서 워낙 안 좋으니까 숫자가 진짜 안 좋았어요. 네, 실적 발표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최악의 실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 시작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동차 매출이 줄어들 거에선 선반영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디에 일론 머스크가 하반기에 집중할 것인가 경영에 이 부분이 더 중요했던 시장의 기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6월 달에 중저가를 차량을 내놓는다는 것도 중요한 가이던스였고 이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여기에서 약속이 깨져버리고 아하. 나왔는데 사람들이 실망한다거나 아하.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어려움이 있는 것이 6월 달부터 신차 발표를 한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건 CFO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5월 달 정도 되면요, 여러분 모델이 공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5월 한 두째쯤 돼좀 공개될 줄 알았더니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중국에서 부품 들어오는 것, 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90%가 로컬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데 10%도 영향이잖아요. 그럼요. 10%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병목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칩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사실 반도체 칩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반도체 칩이 여러분 코로나 때 중국에서 수출되는 게 멈춰버린 바람에 독일에 자동차 하나 없어서 네, 하나 없어서 생산 다 멈춰버렸잖아요. 라인. 그렇기 때문에 10%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6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중저가 차량의 출고 시기가 좀 늦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니퍼 같은 경우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는 배송이 됐는데 1월 달에 예약 판매 들어갔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쯤 예약 판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예약 판매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생산의 차질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었고 요번에 그 미중의 그 제네바 프레임워크가 작동되면서 테슬라에서 얘기한 것이 이것 때문에 원래 좀 지연될 것 같던 사이버캡의 생산과 세마이 트럭의 생산이 제대로 된 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지금 미중 갈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확실성의 가장 큰 거는 저는 미중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제 풀기 위해서 시작점을 연 거지 해결이 완료돼서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좀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테슬라 자체적으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아까 이제 박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동안 한 10수년 동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천재들과 함께 자동차 재고, 자동차 공룡들을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결론이 이제 나기 직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테슬라의 주주로서 굉장히 흥분이 돼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근데 미리 예방주사도 놔주셨지만 이러이러한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흥미롭습니다, 저는. 네. 네. 자율주행이 정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투자자분들 오늘 강정수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